이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위력이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나오는 순간 기존에 있던 다른 교과서는 전부 그렇죠. 용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7종이 그 하나 나오는 국정교과서가 정말 모두가 받아들일 만큼 잘 만들면 그럼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많죠. 앞서 뉴라이트에서 스스로 실토한 것처럼 맨파워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자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심지어 9개월 경력의 상업교사가 집필자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9개월 경력이라는 게 교사 된 지 9개월? 그렇죠. 그래서 품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국정교과서가 잉태해서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 뒤에 정말 우리 앞에 태어날 모습을 드러낼 그 국정교과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네, 사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진 모두 공개하겠다고 지난해 이미 공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완전히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집필자 중 2사람만 구성 초반기에 공개가 됐었죠. 서울대학교 최몽룡 명예교수하고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가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최 교수는 여기자 성추행 문제 등으로 사퇴를 했고요. 바로 사퇴했죠. 따라서 집필진 가운데 존재가 확인된 사람은 현재 신 교수뿐입니다. 이화여대. 신 교수가 지난해 11월 이 시간에 출연해서 했던 말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하고 강력한 국가의식 아닙니까? 내 나라에 대한 의미 부여를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바로 이 부분이 기존 교과서가 자학사관이라고 보는 뉴라이트 입장하고 비슷한 거죠. 일맥상통하는 그 집필자뿐만 아니라요. 이 책을 심의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요.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했었죠.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의 발언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지금 근현대는 전부가 사건사입니다. 운동권 연표인데요. 운동권 연표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교과서라는 게 뭡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사로서 항쟁사로서만 이거 현대사를 꾸민다면 이게 소위 반항심 고치가 아주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분인데 근현대사는 운동권 연표다라는 말을 해서 조금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이고요. 초등학생용 국정교과서는 1년 먼저 올해 이미 보기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박정희 시대 교과서까지 실렸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사진이 누락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정부 수립 선포식 사진이 빠졌다는 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건데. 이른바 건국절 논란인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책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공적이 수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분석 중인 역사 강사 심용환 씨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5.16 군사 쿠데타라든지 10월 유신에 대해서 계속 변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했다라든지 그리고 경제개발 500년 계획 같은 얘기들을 계속 교과서에서 몇 차례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좀 극단적인 미화 같은 것들이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도 훨씬 더 자세하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은 거. 그게 가장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가 이렇게 돼 있다. 따라서 다음 달 나올 국정교과서는 2013년 멸종된 교학사 교과서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이 색깔만 어느 정도 희석시킨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교과서의 이 기나긴 탄생 과정을 복기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다음 달 나올 국정교과서의 실루엣을 좀 더듬어 봤는데 교과서는 어떤 얼굴이든 국정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이상 또다시 역사전쟁 2막이 오를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훅뉴스 통해서 국정교과서 문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국정교과서 문제도 이제 다시 논점이 돼야 돼. 이제부터 이제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 다음 달부터 우리의 그 어떤 주요 쟁점이 돼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좌우지간 여기에 이대 교수가 커밍아웃한 유일한, 밝혀진, 신분이 드러난 유일한 교수가 이대 교수야? 신교수? 근데 이 이대 교수란 사람 입에서 뭐 올바른 역사의식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대가 말이에요. 이대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이번에 그 최순실 딸, 박근혜 최상궁 딸이란 애가 학교에 가지도 않고, 제때 리포트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리포트를 늦게 내고 그것도 인터넷에서 블로그 베껴다 냈는데, 그래도 점수를 주고, 졸업할 때까지 4학년 선배를 붙여가지고 성적 관리를 해주고, 이런 지랄 연병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대 출신들은 그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대의 출발이 중요한 거야. 옛날엔 여기가 이화여전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독립운동의 그 일제 때는 항일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곳이었어. 그런데 이대가 언제부터 썩기 시작했느냐? 김환란 때문에. 김환란이 소위 그 미국의 그 뉴욕 한인교회에서 활동했던 여잔데, 이게 이승만 때 들어와갖고 권력을 잡아. 그러면서 그 김환란이란 여자가 소위 이화여대를 친일파의 그 양성소로 키운 거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대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거야. 우리가 뉴욕 한인교회에서 그 인원들 있잖아. 거기 보면 대한민국을 망친데 그 두 주범이 나와. 여자 중에 가장 악영향을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했던 김환란, 두 번째가 박마리아. 그 박마리아가 누구냐? 이기붕이라는 이승만의 꼬봉의 마누라인데, 그 이승만의 세력을 뒤에 업고 이기붕이가 지랄연병을 다 했어. 근데 그 지랄연병한 이기붕의 마누라가 박마리아인데, 이 주제에 나중에 또 지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막 그 도모를 하다가 뒤진 거야. 하여튼 그랬던 역사. 이 얘네들이 나중에 결국 이승만 때 주도권을 잡았던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게 아마 그게 이화여대 부총장인가 했을 거야, 박마리아가.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뉴욕 한인교회에서 추적한 역사야. 자, 그 다음.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요. 좌우지간 이대 교수 최순실 딸한테 극존칭을 쓰면서 어린 제자한테 교수가 존댓말 하면서 숙제도 막 늦게 냈는데 다 낸 걸로 해주고, 야, 이대가 왜 저지랄이냐 진짜. 지금 이대생들이 이거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대 애들이 데모하는 거야. 지난 몇 달 전에도 이대에서 그 무슨 이상한 졸업장 나눠주려는 무슨 평생교육원인지 뭔지 만들라 그랬다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확 뒤집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대가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그 소위 우리나라의 인류여대라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지금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던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소위 학원 자주화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가지고 학생회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교수들을 평가하고, 교수들이 이런 짓거리 했으면 옛날에 잘렸어. 그런데 이 한총련이 95년, 96년에 망하면서 학원 자주화 운동에 맥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교수들이 이런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는요, 학생운동이 다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서 정말 학교의 명예를 되살려내야 돼. 안 그러면 그런 학교 졸업한 애들 세계 어디에서도 안 써. 예. 자, 그러면서 이 최순실 딸이 댓글에 등장했어. 최순실 딸이 또 댓글에 등장했는데 무슨 기사냐? 정운천이라는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전북 어디 김제야? 전북 어딘가에서 당선된 정운천이라는 이 새누리당 의원이 10만 청년들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어디로 파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게 어디야? 외교부에서 여행 자제국. 정운천 청년 실업 대책. 자, 요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이 정운천이가 누구냐면 소위 한미 FTA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농민을 다 죽이는 결정을 내린 게 정운천이야. 그 정운천이가 그 전북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야.
얘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청년 실업 대책, 청년 실업 대책, 청년 10만 명을 오지로 보내자 이러면서 발언을 했어요. 이 누리꾼들이 전형적인 30시대 마인드다. 최순실 딸부터 보내라.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 가라고 그런 데가 어디냐. 그 지도 좀 갖고 와봐요. 지금 정운천이 10만 청년들을 보내야 된다고 그랬던 오지가 어디냐 하면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여행 자제국, 여행 금지국 지도를 보면 청년 10만을 보내자는 나라는 이렇게 빨갛고 위험하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정운천이가 그 청년들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곳이래요. (10만) 청년을 보내자는 나라는 이렇게 빨갛고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다 여행 금지국 내진 자제국이야.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청년 실업 대책을 질의하며 제안한 10만 청년 일자리 수출국 중 대부분의 국가는 외교부가 여행 자제를 요구하는 위험국이다. 당신 자녀 같으면 위험지역에 가라고 하겠냐는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은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가별 여행 경보 단계 중 아프리카 부분을 캡처한 화면이다. 새빨개.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파란색은 여행 주의, 그 다음에 주황색은 여행 자제, 빨간색은 철수 권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거 뭐지? 특별 여행 주의보.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은 철수해야 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위 사진에서 정운천 의원이 언급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콩고 두 곳이다. 나이지리아는 대부분 지역이 여행 자제, 일부 지역은 철수 권고다. 콩고는 여행 유의 국가다.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 특히 나이지리아 지도는 너무나 빨갛다.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나이지리아 몇몇 지역에서 무장 괴한에 의한 납치, 총격 사건 등 다수가 발생한다는 치안 관련 안전 유의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 데를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더러 가라는 거야. 정운천 의원이 말한 또 다른 국가는 캄보디아. 이 상황도 비슷하다. 여행 유의 혹은 여행 자제 국가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 시 위험 수준을 알려주기 위해 여행 경보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 경보 제도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치안 정세와 기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 정도를 정하는 건데 정운천 의원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우리 청년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에 내려진 적색권 경보는 위험 지역이니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권고가 내려진 곳이다. 다음은 정운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코트라에서 진행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따져 물으며 한 말이다. 영상에 나와 있고요.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돈 한 100만 원만 가지면 캄보디아에 가면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보면 나이지리아 같은데 또 콩고 뭐 동남아에 보면 캄보디아 이런 전 세계 오지의 청년 10만 명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네가 가! 네 자식이나 보내라고! 네 딸! 최순실 딸! 네 딸! 그 다음에 우병우 아들 새끼! 그런 것들 보내 이것들아! 어디서 이런 진짜 이때 내가 국회의원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내 앞에서 저러면 저거 아가리 찢었어 내가. 정운천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13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창조적이고 개척 정신을 이야기한 것이라. 개척 지랄. 너네 새누리당 의원들 자식들 싹 모아서 보내. 새누리당 의원 자식들 싹 모아서 보내. 이것들이 진짜 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넘어간 줄 알아 너? 이것들이 진짜 아주 지랄이 도를 넘었어 지랄이. 자,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러분 나 미국 가 있을 때 난리 났었잖아.
나 미국 갔을 때 그 치바라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그거 모르고 있다가 당했잖아.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비 와요 이렇게 문자 보내고 지랄을 했잖아. 그런데 그 치바 문제에 박근혜의 역할이 또 숨어 있었어. 무슨 얘기냐? 그 왜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애랑 세상에 미국에서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전화 통화해갖고 생방송으로 인터뷰했잖아. 기억나지? 미국에서 울산에 있는 울산이랑 제주에 있는 청년들한테 막 지금 상황이 어떠냐 생방송으로 중계해서 연결했잖아.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그렇게 안 했다며? 한국 언론 중에 그렇게 울산이나 제주도 피해자하고 연결해서 보도한 채널이 없었대. 진짜예요? 와,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치바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못하게 덮어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치바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모든 여행이 다 취소됐대요. 제주도의 모든 여행이 지금 취소돼가지고 물난리 때문에 못 논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주도가 난리가 아니라는 거야. 치바 때문에. 차바. 미안해. 치바가 아니라 차바. 좌우지간 이놈의 차바. 여기에 비밀이 있었어. 뭐냐? 이놈의 이 차바가 왜 차바 쇼크에 대해서 아무도 대처하지 못한 비밀. 박근혜가 기상 앱을 다 죽였다며. 옛날에 내 아이패드에도 여러 가지 기상 앱들이 깔려 있었어. 14년부터.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 무료 앱들인데 알고 봤더니 박근혜가 기상청 앱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차바 쇼크. 네, 자자자자 잠깐만요. 차바 쇼크. 박근혜가 기상청 앱만 안 죽였어도. 몰랐죠? 예. 지금 박근혜가 한 짓. 자, 일단 기사 읽어보고.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바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들을 정리해본다. 태풍 차바, 현실 속의 기후변화. 큰 자연재난을 겪고 나면 천재다 인재다 말이 많은데 이번 태풍 피해의 원인은 천재이자 인재이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다. 차바는 동중국해 및 제주도 남쪽 바다의 수온이 평년 대비 1도에서 2도 높았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였는데 수온이 높게 유지된 것은 올여름 기후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고온현상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후변화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태풍 피해, 특히 폭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올여름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태풍은 다행히 차바가 유일하지만 지난 8월 말 울릉도와 북한 두만강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남하와 유턴이라는 이상행보를 보인 태풍 라이언락의 영향이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태풍은 북상하면서 소멸해야 돼. 북상하면서 소멸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태풍들의 문제가 뭐냐면 위로 올라가고 회오리처럼 돌아온다는 거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매추라는 그 무슨 태풍이 왔잖아. 허리케인이. 근데 얘가 그 마이애미 그 반도에서,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반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원래 발생한 곳으로 돌아간 거야. 그렇게 항로가 정해지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 라이언락도 지금 남하를 했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소멸해야 되는데 유턴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남하와 유턴이라는 이상행보를 보인 태풍 라이언락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수해가 나가지고 쌀 보내자 그러니까 안 보낸다고 지랄 연병한 거 아니야. 우리 정부하고 새누리당에서. 지난 9월 13일에서 14일 대만에서 중심기압 895헥토파스칼의 순간 최대 풍속 61m에 달하는 준 슈퍼 태풍이 닥쳤다. 올여름 일본에는 무려 10개의 태풍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여름 슈퍼 태풍에 준하는 강도와 이상 경로는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지금 경로가 이상하다는 거야.
태풍 이동에 따른 피해 발생 상황을 살펴보자 9월 말 대만과 중국 남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소멸한 17호 태풍 메가가 남긴 비구름이 개천절 연휴 때 중부지방에 큰 비를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연휴를 맞아 여행과 나들이 계획이 있던 시민들은 기상청의 폭우 예보에 귀를 기울였지만 중부지방에는 20에서 30mm의 비만 내렸고 10월 3일 새벽 경기 북부 연천 포천 일부 지역에만 200mm 내외의 폭우가 내렸다. 서울 중심의 언론은 연천 포천 지방의 비 피해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러냐 진짜. 기상청의 오보를 비판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기상청은 10월 3일에 18호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도 재난을 예보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10월 5일 자정부터 새벽까지 제주도를 강타한 차바는 최대 순간 풍속 56.5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한라산에 5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린 뒤 아침에 남해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태풍 중심에서 북쪽 50km 지점에 만들어진 좁은 집중호우대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 북창원, 양산, 을 따라 대략 30분 정도 시차를 두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뿌리며 울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경상남도 남해안을 따라 북동진하던 태풍이 울산 서쪽 영남 알프스 고산지대를 지나면서 집중호우대가 더욱 발달하여 오전 11시를 넘으면서 울산 지역에 끔찍한 폭우를 붓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태풍에 따른 폭우를 비교적 정확히 예상하고도 왜 재난예보는 소극적이었을까? 10월 3일 오후 14시 기상청 보도자료 및 날씨 해설을 보면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 경상 해안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울산의 홍수와 침수는 막을 수 없었나. 폭우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다.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울산 서쪽의 산악지대를 비롯하여 울산 지역에 내린 빗물이 모두 태화강으로 모여드는 지역 특성상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순식간에 태화강물이 늘어나면 울산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침수는 막을 수 없었지만 시민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 울산 북구 대곡 관측소 기준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강우량이 139mm에 달하는 등 울산 중구 북구 울주군에 불과 3시간 만에 300mm의 폭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대의 이동 경로에 따른 짧은 시간이 울산의 재난을 대비할 유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최고의 산업도시 울산은 그에 걸맞는 최고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울산 중구도심 언덕지역의 난개발은 골목을 거대한 수로로 만들어 큰 재산 피해를 만들어냈다. 한 명의 사망사고가 난 언양음 현대아파트는 얕은 태화강 범람을 고려하지 않은 듯 강둑과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었다. 태화강변과 저지대 주민들에게 재난경보는 미리 전달되지 못했고 강물이 불어날 무렵 늦은 경보는 오히려 주민들의 희생을 부르고 말았다. 이번 폭우를 계기로 산업도시 울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태화강과 동천강 등 도심 하천 정비와 배수관 확장에 그친다면 앞으로 비슷한 집중호우에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고의 산업도시 울산은 최고의 재난안전도시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맛보기였고요. 기상청 앱은 어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체계와 신속한 기상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재난 시기에 기상청 홈페이지로 몰리게 된다. 그럴 때마다 기상청 홈페이지는 다운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떤다. 기상청은 예보 정확성에 욕을 먹고 늦은 통보로 또 한 번 욕을 먹지만 이런 재난 앞에서 기상청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기예보의 문제는 예보의 정확성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크다. 강수대가 지났는데 강수량만 보고 발효되는 면피성 기상특보, 부실한 날씨 정보 제공, 언론들의 재난중계 방송보도 행태는 당장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재난정보와 대응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기상정보가 돈이 되어야 한다며 기상청 앱을 중단했다. 미친 거야. 미친 게 틀림없어. 박근혜 정부에서 기상정보가 돈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기상청 앱을 중단했대. 사실상 유일한 기상정보 업체인 K사에게 특혜를 준 거다. 기상청 앱 하나가 대단한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진 안내 문자든 기상재난정보 등 기상청 앱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여러분, 세월호 왜 일어났어요? 원래 모든 선장이 철근같이 무게가 나가는 게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 결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거 누가 없앴어? 박근혜가 없앴잖아. 쓸데없는 규제라고. 그래갖고 세월호 뒤집어져서 304명이 죽은 거야. 규제 완화로. 결국 돈벌이 하는데 방해된다고. 지금 이번 것도 마찬가지야. 돈벌이 하는데 돈벌이에 도움이 되려면 기상청 앱을 무료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번 차바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많은 재산 피해가 난 거야.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박근혜, 네가 암덩어리야. 규제가 암덩어리가 아니라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당신이 암덩어리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의 암덩어리고 안전의 암덩어리야 진짜. 아주 악성종양이야 지금 정말. 일기예보는 과학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기예보는 정치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시민의식과 참여가 더 나은 정치를 만들듯 시민의식이 더 나은 일기예보를 유도한다.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사전 예방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일기예보는 안전을 강조하게 되지만 날씨에 따른 손실만 따지고 기업 이윤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일기예보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반영하기 힘들게 된다.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 다소 과도하게 예보된 일기예보는 기업들에게 단기 이익이 줄어드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요, 내가 그 미국에서 본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 미국도 그 태풍이 왔잖아. 그런데 그 태풍을 그 제대로 넓게 보도를 안 하는 거야. 어느 라디오를 틀든 그 태풍에 대한 예보가 나와야 되잖아. 소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상 정보가 돈이 된다는 게 이명박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거 알죠? 예. 기상 정보가 돈이 된다는 얘기가 이명박 때부터 우리나라에 나왔던 얘기야. 그걸 박근혜가 실행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미국 매추의 그 진로를 한국에다가 물어봤다니까. 한국 시청자들이 매추 진로를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미국에서는 보기가 어렵더라니까. 어이가 없죠. 그죠? 예. 하여간 그만큼 그런 이제 기상특보나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공급을 안 해주더라는 거야. 억지로 찾아봐야 보인다는 거지. 자, 좌우지간. 그래서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사전 예방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일기예보는 안전을 강조하게 되지만 날씨에 따른 손실만 따지고 기업의 이윤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일기예보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반영하기 힘들게 된다.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 다소 과도하게 예보된 일기예보는 기업들에게 단기 이익만 줄어드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월 3일에 연휴에 놀러 가야 되는데 비 뿌렸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됐다라고 기상청이 욕먹었대잖아. 미친 거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이 없는 거야. 일기예보가 정확한 사회가 안전한 사회일까? 일기예보 정확도가 99%쯤 되면 안전한 사회일까? 모두가 믿는 일기예보가 한 번 틀리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정확성만 믿기보다는 일기예보와 날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상특보 시 자동으로 휴일이 지정되는 재난안전휴교령과 재난안전휴일제는 이제 상식이 되어야 된다. 침수된 길을 뚫고 강풍을 피해 등교와 출근을 하는 사회는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가. 진짜 애들이 물속에 잠겨가지고 학교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폭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집중호우대가 울주군 온양읍과 기상군 일대를 피해가서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한다. 현대차 출고장이 아니라 고리 핵발전소가 침수됐으면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은 늘어나고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다. 이제는 단기간에 기후변화를 막을 수도 없다. 일단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파리협정에 동의하고 경제성장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응원하자. 자, 이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서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그 어저께까지가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그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공소시효였어요. 망치 부인 무혐의 받았죠? 예. 망치 부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기소가 확정이 됐어. 그런데 나 고발한 애한테 내가 민사소송 걸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은 11명, 그 다음에 야당은 23명이 기소가 됐어. 근데 새누리당에서 기소된 애들은 다 비박계야. 그리고 비박계인데 얘네들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법하고 달라. 선거법이면 100만 원 벌금만 받아도 배지 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그리고 지금 야당의 특히 중진 의원들에게는 아주 무겁게, 사실 추미애나 박영선 같은 경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혐의야. 말도 안 되는 혐의를 허위사실이라고 걸어서, 허위사실이라니까 그게 굉장히 센 거예요. 선거 때 나 2011년 잡아넣을 때 법정 구속했던 게 허위사실이었잖아. 허위사실로 걸어놓으면 형량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서 징역형에 처해지면 그걸 뭐라 그러니?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배지를 떼야 되잖아. 그렇게 일부러 그래서 허위사실로 거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나는 이 추미애하고 박영선을 좋아하지 않지만 추미애하고 박영선에 들이댄 선거법은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다. 결국 이 선거법 위반으로 박영선과 추미애 입을 봉하겠다는 거야. 박영선은 내년 그 시장 선거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봉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소위 이제 지네들이 이 야당 대선에 지들 멋대로 주도하려고, 추미애 쥐고 흔들려고 지금 기소한 거겠죠.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친박 무죄, 야당 유죄. 정말 나라의 기강이 너무 흔들리고 있는 거야. 너무 바닥에 떨어졌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진짜 참담한 상황이야. 그래갖고 지금 23명의 야당 의원들을 그 배지를 떼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법원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대법원의 6명이 종박이야. 박근혜한테 충성하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의원들에게 배지를 떼겠다면 나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법원마저 이따위 박근혜 정부의 몰지각한 행동에 부하 내동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야당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혁명밖에 없어. 나는 이제까지 언제나 합법투쟁, 평화투쟁을 얘기해 왔는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를 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유죄 판결한다면 우리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야. 어차피 쟤네들은 우리 다 죽일 거 아니야. 지금 국회를 마비시켜서 지들 멋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혁명과 봉기를 하기 전에 남은 하나의 방법은 탄핵이겠죠. 예, 박근혜 탄핵. 정말 박근혜가 스스로 탄핵을 불러. 여러분, 탄핵은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이명박을 막 끌어내야 된다고,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탄핵 서명 100만 명이 했어. 여러분, 예. 그 국민이 100만 명 서명한다고 탄핵되지 않아요. 탄핵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탄핵은 유일하게 뭐래야?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탄핵 소추안이 발효되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 탄핵안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박근혜 요구대로 통합진보당 해산한 게 헌법재판소야.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도 박근혜의 꼬봉들이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탄핵안을 올려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줄 리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탄핵안을 올려도, 예,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을 170명에다가 비박계 의원 모아가지고 탄핵안을 올려도 헌재에서 탄핵을 안 시킨다는 거야. 그게 또 문제야. 예. 이제 국민과 박근혜가 맞대결을 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지금 막 맞대결을 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가 그 900명, 9,000명의 블랙리스트,
박근혜가 지정한 이 9,000명의 블랙리스트가 탄핵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탄핵을 못 시키는 이유야.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옛날처럼 또 제3후보 띄우고 그 다음에 이 네티즌들, 단순한 네티즌들을 후리기 좋게 덩다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하는 짓이 뭐냐. 여러분 오마이TV에서 오마이뉴스에서 뭐 김제동 죽이기 좌시하지 않겠다. 누가 김제동을 죽여? 김제동 띄우기지. 김제동 띄워서 이재명 띄우겠다는 너네 공작 아니야. 심지어는요 새누리당에서 김어준을 띄워요. 예, 새누리당에서 김어준을 막 디스해. 이거 뭐야, 띄워주는 거야. 지금 이 종편과 새누리당 이 정부에서 누구를 김제동하고 김어준을 막 디스하는 척 해갖고 지금 덩다리들을 모으고 있는 거야. 네티즌 덩다리들을 모아서 그 네티즌 덩다리들로 하여금 이재명 지지세를 형성하려는 그런 식이야. 그러면서 지금 한국갤럽에서 이재명 지지율 5%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 한국갤럽이 누구야? 그거 이명박 지지율 사기쳐갖고 대통령 만든 애들이야. 한국갤럽이 움직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2007년에 박근혜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대선 후보 85대 15였어. 박근혜가 85, 이명박이 15였다고. 근데 한국갤럽에서 거짓말을 친 거야. 이명박이 박근혜를 쫓아가고 있다.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 동급이다. 그러더니 박빙 우세다.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순차적으로 친 거야. 그래서 마치 여론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그게 한국갤럽이 한 짓이야. 그 대가로 한국갤럽 사장했던 최시중이 이명박 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야. 그 한국갤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한국갤럽에서 이재명을 엄청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이. 그럼 리얼미터 한국갤럽이 누구냐? 옛날에 2010년에 오세훈 한명숙 17%에서 22% 난다. 그랬던 애들이야.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180에서 220석 간다 했던 애들이야. 걔네들이 지금 이재명 띄우기에 집중돼 있는 거야. 이재명 띄우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론에서 박원순 안희정을 그만큼 보도했으면 아주 이재명이 트름만 해도 박수를 쳐. 지금 언론이. 옛날에 안철수 2011년에 안철수가 아무 말 안 한 거 했는데 별말 안 했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안철수가 신호등 지켰다. 이것까지 기사가 나왔다니까? 아무도 없는 길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밤길에서 신호등 지켰다. 이게 신문기사였어. 11년에. 안철수 현상이라 그러면서. 그런 지랄하더니 지금이 이재명에 대해서 똑같아. 이재명이 그냥 트름만 해도 막 소화가 잘 되십니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면서 지지율 5%라고 떠벌리고 있어. 아마 다음번에 지지율 또 올랐다고 또 구랄 치겠지. 그런데 이게 뭐냐. 만약에 언론에서 이재명 보도한 숫자만큼 박원순 안희정을 보도했다면 내가 볼 때 박원순 안희정이 반기문 2배 지지율은 나왔어. 안 그래요?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보도하듯이 박원순 안희정에 대해서 보도했다면 그 보도 건수만큼 박원순 안희정을 칭찬했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빨아줬던 언론들이 똑같이 박원순 안희정을 빨아줬다면 내가 볼 때 반기문 2배 지지율 나와 둘이. 지금 김어준, 김제동을 띄워서 이재명을 띄우겠다는 전술이야 쟤네가. 김어준, 김제동 띄워서 이재명을 띄우겠다. 이게 제2의 안철수 효과를 노리는 거야. 제3후보 띄우기. 옛날에는 문국현 안철수는 무릎팍도사를 이용했어. 문국현 안철수는 무릎팍도사나 그 TV 프로를 이용해가지고 띄웠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는 이재명은 지금 팟캐스트를 통해서 띄우는 거야. 전술을 바꾼 거지. 그래서 제3후보를 띄우는 거야. 제3후보를 띄우면서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되려면 이재명이 옆에 서서 이재명이 불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안정감 있게 보여질 거다.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을 띄우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가서 문재인은 호남에서 안 먹히니까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는 거지. 그런 지금 스토리를 짜놓고 움직이는 거라고 나는 봐. 그러니까 이 야권 지지자들, 특히 문재인 지지자들이 또 이용당하는 거야. 옛날에 안철수 띄울 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용했어요. 그거 알죠? 안철수를 띄울 때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잘 생각해봐. 안철수가 중도 세력을 모아서 문재인에게 힘을 줄 거다. 그게 낙곰수 논리였잖아. 그 낙곰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안철수를 띄워줬어. 그 결과 문재인이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안철수가 문재인을 지지하냐 마냐. 그래서 소위 반드시 투표하는 보수층이 도대체 후보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그러면서 박근혜 찍어버린 거야. 그게 그들이 노리는 거야. 지금 그때랑 똑같아. 문재인을 안정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진짜 이건 와 미친 게 논리지. 미친 게 논리야. 미친 게 논리. 그런 논리로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이재명을 띄워야 된다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야. 그대로 지금 이걸 뭐라 그러냐 평행이론처럼 반복되고 있다니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안철수가 보수표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보수 중에 안철수 지지자가 누군데? 주변에 안철수 지지한 사람 봤어? 지금 안철수 지지한 사람 못 봤어 주변에. 노원 사람들도 지지 안 해. 무슨 안철수가 보수를 데려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지금 안철수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이재명을 띄우는 거야. 안철수는 지금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띄우는 거야. 제3후보. 문제는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느냐야.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부분 팟캐스트를 듣고 있고 이 팟캐스트 지지자들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말이에요. 아주 교묘해요. 문재인을 띄우면서 얘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좋다고 들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 갤럽이 그러니까 한국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냐면 문재인 지지율이 높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제목만 보고 존나 퍼돌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문재인 지지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다른 내용을 파는 거야. 안철수 지지율이 높다든가 뭐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든가 그런 쓸데없는 내용을 팔기 위해서 문재인 1등 이렇게 제목을 달아줘.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신나게 퍼돌려. 그런데 결국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문재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걸 문재인 단순 지지자들이 이용해갖고 퍼돌리는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지지율 26%라고 제목은 달았는데 내용은 이재명이 5% 지지율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달아서 실제로는 이재명을 띄우는 기사를 내는 거야. 이걸 또 좋다고 또 퍼돌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괴로운 게 뭐냐 하면 내년 대선도 망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망해요. 내년 대선도 이대로 가면 망해. 정말이야. 점점 더 망할 거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 나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나 미약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지금 팟캐스트들이 저렇게 이재명을 띄우고 있잖아. 내년 대선도 망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더 망해간다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지는 거야. 너무 암담해. 진짜 암담해. 지금은 정말로 내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을 띄워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그 경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 안희정은 문재인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을 띄우고 있는 거야. 결국 그 문재인 지지자들의 그게 뭐냐? 문재인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지금 지지도 문재인이 제일 높은데
왜 박원순 안희정과 만드는 그 경기장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고. 결국 박원순이나 안희정보다 못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야. 결국 그것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띄워주고 그게 결국 안철수 문재인 그 꼬라지를 또 반복하고 그래서 내년 돼서 또 망할 거라는 거야. 지금처럼 가면 망해. 분명하게 얘기하겠어. 망해요. 내가 이제까지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대로 된 거 알지? 내가 이제까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대로 된 거 알지? 이거 올 겨울 안에 못 잡으면 2달 안에 이거 해결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 정말 파격적인 변신이 필요한 거야. 정말 심각해요, 상황이.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 망해. 내년 대선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야. 진짜 망한다니까? 미국도 망하고 우리도 망할 거야.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어린 여자아이들이야. 성적으로 다 강간당해. 그게 전쟁이야. 전쟁의 피해는 그거라고. 여러분의 딸들이 위험하다고.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하고 미국도 망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미국 망하고 지금 야권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가면 내년 대선 망해.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지. 근데 막을 수 있냐고. 지금 이 광풍을 막을 수 있겠냐고. 지금 봐봐. 김제동, 김어준 띄우는 거 봐봐. 김제동, 김어준 띄우는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옛날에 2011년에 낙곰수 띄울 때만큼 띄우고 있어. 시기적으로 딱 그 시기야. 생각해봐. 2011년 10월 달부터 낙곰수를 띄웠어. 2011년 10월부터 낙곰수를 막 띄웠어. 그래갖고 그 낙곰수로 2012년 총선 대선 말아먹은 거야. 지금 김어준, 김제동을 그대로 띄우고 있어. 그대로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띄우고 있다니까? 시기상 비교해봐봐. 너무 일치되고 있어. 안철수 띄우듯이 이재명 띄우고 낙곰수 띄우듯이 김제동, 김어준 띄우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겠냐고. 내가 볼 때는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키를 쥐고 있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막아내지 못하면 방법은 딱 하나 남아. 문재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후보 사퇴하는 거. 내가 뭐 앞으로 이걸 살릴 방법은요. 딱 하나 남는 거야. 이재명을 문재인 지지자들이 알아서 그 선에서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재명을 띄워주면 나중에 모든 책임은 문재인이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어. 이대로 가면요. 내가 요즘에 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정말 끔찍해. 딱 우리의 모습이야. 예. 지금 야당이 승리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는 유언비어 있죠.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믿는 자들이 날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 얘기가 나와. 지금 이거 그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그거 교회 조직을 이용하잖아. 심각해. 예레미야서를 내가 오늘 지금 10장까지 읽었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봐. 거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 거짓말 유포한다는 얘기 나와. 날마다 거짓말을 반복한다. 보여줄까? 여러 장에 나오는데 우선 가장 가까이 읽은 거 6장 28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배반했다. 그들은 모두 고집불통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그들은 모두 녹슨 구리와 쇠처럼 썩은 자들이다. 누가 생각나? 내 백성이 모두 나를 배반했다. 이게 내 백성은 믿는 자를 얘기해요. 그들은 모두 고집불통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딱 맞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 어디냐? 7장 8절.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야.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안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유다 백성아. 여기서 유다 백성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제일 처음 택한 실로 마을에 가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그 마을을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허위사실 유포되고 있잖아.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는데 안 들었잖아.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이 성전 내가 볼 때 미국이야. 미국과 우리의 개신교들이야. 큰 교회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도 말고 무엇이든 구하지도 마라. 그들을 구해달라고 빌지도 마라.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이러니까 지금 너무나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그 다음에 또 나와. 9장 3절부터. 그들이 활처럼 혀를 놀리며 화살처럼 입으로 거짓을 쏘아대니 그 땅에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커가고 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한 짓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잘 들어봐봐. 이 카톡이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거잖아. 자, 잘 들어. 그들이 활처럼 혀를 놀리며 잠깐만. 그들이 활처럼 혀를 놀리며 화살처럼 입으로 거짓을 쏘아대니 교회 예배 시간에 허위사실 막 설교 시간에 떠드는 목사들 많잖아. 그 땅에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커가고 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한 짓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친구들을 조심하고 형제일지라도 믿지 마라. 형제마다 속임수를 쓰고 친구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모두 다 자기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유다 백성은 그 혀에게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고 지치는 법도 없이 죄를 짓는다. 예레미야야, 너는 속임수 한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속임수 가운데 살면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망치 부인이 지금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딱 우리 모습이야.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교회 세력, 그리고 팟캐스트에 빠져가지고 이 팟캐스트에서 유포하고 있는 그 흐름에 빠져가지고 이 500명의 교수들이 문재인을 구할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냐고. 예레미야서 6장부터 9절까지 한번 9장까지 읽어보세요.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읽지 말고 쉬운 성경이라는 걸로,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내가 아까 읽어준 게 6장부터 9장 중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소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대로 거짓말 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야권 지지자들은 야권 지지자들대로 헛소리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얘기가 여기 하나 나와. 어디였더라? 이제 5장이야.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잡아야 될 희망이라고 봐. 뭐냐 하면 지금 저들은 너무나 막강한 숫자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엄청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 종편 8개와 그 유명 팟캐스트들이 주도하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 그래서 곧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뭐냐. 한 명만 진리를 추구해도, 한 명만 정직해도 이 성을 용서해 주신대잖아. 우리 한 사람이 정직하게 기도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쓴다면 어쩌면 우리 성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세가 되면,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나 혼자서 바른 길로 가면 뭐하나, 다 똑같은데, 그래서 모두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그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갈 때 한 사람만 정직해도, 한 사람만 진리를 구하려고 진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잖아. 내가 뭘 받았느냐 하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이 야권 지지자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내년 대선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 내 말 안 듣잖아. 그지? 지금 쟤네들이 이재명을 띄우기 위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냥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오로지 문재인만 대통령. 그래서 결국 내년 대선이 망할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모든 욕을 다 먹게 될 거고, 문재인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노무현에 대한 역사까지 지워질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부인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소수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뿌리게 될 거다. 우리가 그루터기가 될 거다. 결국 이 모든 다수의 탐욕이 내년 대선을 말아먹고 세계 전쟁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부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 그거 그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나는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될 거라고 봐. 내가 미국에서 마지막에 느끼고 돌아온 건 뭐냐. 나는 전달자가 된 거다. 우리가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나는 기록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걸 내가 가르치게 될 거다. 그걸 내가 받고 돌아왔어. 지금 모습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지금 다수의 네티즌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걸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받아들일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요나가 되는 거야. 우리는 모두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 문재인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돼.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하고 모든 책임을 문재인이 지게 될 거고 문재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도 망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되돌아서야 된다. 그래도 듣진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들이 다시는 되살아오지 않겠지. 근데 또 안 그럴지도 몰라. 정통이 2007년에 대선 말아먹고 지금 또 나와서 설치는 거 봐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 2007년에 모든 야당 후보를 다 죽여서 결국 대선 지게 해놓고 지금 또 2017년 대선 말아먹으려고 10년 만에 또 나왔잖아. 또 말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정통 출신들이. 우리가 할 일은 이 대한민국이 니느웨이고 미국이 니느웨야. 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이 죄악의 도시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외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김어준을 믿는 사람이 망치부인 방송 딱 한 번 본다고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아요. 헛된 기대야. 이미 김어준이나 이 팟캐스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방송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정신 차릴 수 없어. 이 방송이요.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을 따로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망치부인을 이전에 알았지만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잖아.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됐잖아. 때가 있는 거야. 지금 김어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뭐 팟캐스트에 완전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못 돌려요. 돌릴 수가 없어. 저도 팟캐스트 한창 들을 때 망치 부인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더민주 대표 추미애 밀 때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섰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어차피 내가 얘기한다고 다 듣지 않는다는 걸 난 이제 알아. 2012년까지만 해도 내가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너무 열받아갖고 방송 접고 그랬는데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떠드는 건 내 말을 모두 들으라고 떠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제시하는 해법대로 그들이 문제를 풀어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구나. 나의 역할은 너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거 얘기해주는 역할이구나. 내가 보니까 그래. 내 역할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안 들어. 나는 이미 2011년부터 2012년 대선에 지지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어. 2012년 총선에 지지하는 방법을 얘기했었고, 그 민노당더러 국민참여당이랑 합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면 민노당의 10년 운동, 진보운동 다 수포로 돌아간다. 내 말 안 들었어. 결국 통합진보당 만들었고 이정희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정희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됐고, 내가 2012년 5월 달에 그 통진당 폭력사태 났을 때 이석기 잘라라. 이석기를 제명시켜야 결정적일 때 통합진보당이 싸그리 망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석기를 계속 두고 가면 나중에 이석기가 당할 때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야권 전체가 당할 거다. 내가 그 얘기도 분명히 했어. 5월 8일인가 7일에 내 말 안 들었잖아. 결국 이석기 안고 가다가 통합진보당 해산당했어. 2012년 1월 15일에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럴 때 한명숙은 관리형 리더이고 2012년 총선은 전투다. 전투형 리더를 뽑아야 된다. 내 말 안 믿었어. 그래서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낙검수가 4명 밀었잖아. 그래서 걔네들 체제로 총선 망해 먹었잖아. 내 말 안 듣더라고. 2016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 만들기 위해서 그때 박영선이나 이인영을 끌어들여서 괜찮은 대선을 만들어라.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못 들은 척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문재인, 그 다음에 걔 누구야? 손학규, 김두관, 이런 시리즈들로 대선 경선 치르면서 언론에 한 번도 못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낙곰수가 띄운 안철수한테 밀려가지고 안철수가 단일화 해주냐 마냐, 지지해 주냐 마냐, 그러다 말아먹은 거 아니야. 내 말 안 듣더라고. 내가 나 방송 안 하겠다, 나 방송하면 총선 지고 대선 지고 나 잡혀간다, 기어이 방송하라고 그래서 방송했더니 결국 총선 지고 대선 지고 나 잡혀갔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고민 많이 했지. 근데 깨달았어. 아, 나의 역할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아니구나. 내 역할은 니네가 이렇게 가면 망한다 라고 지적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역사를 준비할 때, 한 30년 뒤에 바로 선 나라를 준비할 때, 그때 윗선배들이 무슨 짓을 잘못해서 망했구나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면 그게 내 역할이구나. 그래서 내가 망치 부인이구나. 오랜 시간 고생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나요? 지금이라도 야권 지지층이 정신 차리고 정말 요나의 한마디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모두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는다면 어쩌면 이성을 살려주실지도 모르죠. 야권 지지층이 모두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올바른 방향의 길을 찾아간다면 어쩌면 이성을 살려주실지도 모르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요나의 마음인가 봐요. 그래, 저들의 세력은 너무나 견고해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게 저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제발 그만하라고 욕을 해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서 외치는 거. 그러면 단 소수일지라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 그게 내 역할이구나.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중지 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건 각자 지지자들이 다 달라서 마음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에요.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이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어쩌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편안하고 평탄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영화 자백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요. 내일 방송 시작하면 망치님 자백 홍보 영상 틀어주세요 해주세요. 예, 내일 방송 시작되면 2시 반에 그 자백 홍보 영상 틀어달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예.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업해주시고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2,518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한 3,000명밖에 못 봤어. 3,000명 정도밖에 못 봤는데 3,200명? 아, 그럼 결국 700명이 업 안 하고 도망갔구나. 니들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자, 시청해주시고 업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제가 이번에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래서 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망치부인을 무혐의 시켜야 되는데 한몫하신 거예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다음 방송 내일 토요일이죠. 예, 다음 방송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예, 내일 낮 2시. 예, 내일은 토요일인데도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요일까지 방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낮 2시에 창동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